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소식도 들리죠. 그러면은 미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점점 이렇게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금리는 인상을 하겠지만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와중이죠.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살살 올라가고 있을까요? 우리 채널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실물 경제의 큰 흐름과 이 주식시장의 흐름도 살펴보고 우리의 투자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채의 금리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거 주식시장을 의미하죠. 페드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딱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상은 하되 속도를 좀 늦춰야 되고, 내년쯤 가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아주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말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또 확 타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자꾸 언론에 나와서 립 서비스로 기준금리를 아주 강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뭐 허풍을 떨어대고 있다고 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미 연준에서는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뉴스 기사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이건 우리 투자자들 모두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가 문제겠죠. 두 번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뭐 6개월 이후, 뭐 1년 이후의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앞으로 점점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르게 계속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 그래서 미국 채권 투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은 얼마냐, 요거를 보시면은 현재 한 2.5 정도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1년도에 이렇게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연준 위원들은 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금리 인상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 2.5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향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는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야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런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약해질 것이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최근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특히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말할 때 가장 많이 함께 언급되는 게 뭐죠? 바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자,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국채금리와 특히 주식 중에 성장주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여기 그림의 붉은 선이 나스닥의 종합지수고요, 검은 선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런데 2021년 한 3월 정도 이때쯤 보시면은 미국채 금리의 움직임과 이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최근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하는 논리의 근거는 이겁니다. 어떤 기업이 연간에 한 1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고 할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10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돼요. PER이 10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연간 순이익의 10배 정도로 이 회사의 가격이 매겨진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000억의 회사를 인수한 이 투자자가 연간 한 10% 정도의 순이익은 계속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한 10년 정도면 내가 투자한 원금 그대로 다 뽑겠네, 이 계산이 깔려있다 이거죠. 이때 10년 만기의 국채금리가 10%보다 낮다,
그럼 이 기업을 인수한 투자자는 잘한 거죠. 순이익으로 연간 10%씩 뽑아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주식은 정말 가치 있게 잘 매입을 한 건데, 근데 만약에 금리가 막 올라가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가 됐다 하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1,000억 원의 돈으로 연간 100억의 순이익을 내는 이 기업을 인수할 필요가 없죠.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를 1,000억 이거 전부 다 사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연간 20%의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00억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이 기업에 투자하면 그 절반밖에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간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0억 원에 팔리는 게 아니라 딱 반토막이죠. 한 500억 정도에 팔리면 적당한 가격이 된다 이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막 반토막 나고 이런 일이 예사라는 거죠. 이 논리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순이익 대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런 성장주의 주가는 유독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상식이 정확하다면 국채금리 차트와 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보면 정확히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면 이 논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봤더니 완전히 실전은 다르죠. 여기 붉은 선이 나스닥 종합지수고 검은 선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파란 선에 제가 박스를 쳐드렸는데 대표적으로 IT버블 당시를 볼게요. IT버블 당시에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 주가가 같이 올라가요. 나머지 구간들에서 보시면은 금리랑 성장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의 차트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한두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채금리와 이 나스닥 지수는 거의 같이 움직였다. 굉장히 많은 구간,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식과 실전 투자는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어설프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에서 말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런 데이터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국채금리와 나스닥 지수는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 국채금리가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다른 추가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물론 이 나스닥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이런 경향은 나타났지만, 이게 절대 논리가 아니라는 게 일단 입증된 만큼 언제든지 이런 논리 구조는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들 다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세운다든가, 반대로 미국채 금리가 떨어져야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잠시 접어둘 때가 됐다 이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논리로 투자를 하시다가 손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지난 6월에 주식시장이 최저점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 30% 반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반등을 했죠. 6월달 최저점에 손절을 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한다던가 금이나 중국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선택에 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금융 질서가 변한다 이런 맥락으로 레이달리오 형님이 또 6월 중순에, 그러니까 증시 최저점 구간에 대규모 공매도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막 올리고 책도 내고 하면서 공포감을 엄청나게 심어주셨죠. 그래서 6월에 매도하고 인버스 갈아타고 하셨던 분들 근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이런 근거들을 펼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모욕의 달인이라 그러죠. 정말 맞는 말인 게, 자, 이렇게 공매도 때리고 하자마자 진짜 기가 막히게 주식시장이 한 20-30% 확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단기에. 그리고 또 레이달리오 이제 형 얘기하면서 6월에 금 사모으고 하셨던 분들 많은데, 하필이면 정말로 이렇게 금이 최근까지도 이렇게 확 빠졌다가 그래도 반등했다 다시 빠지는 거긴 한데, 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중국 주식 많이 모아야 된다 하셨는데 또 하필이면 이렇게 6월 고점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정말로 모욕의 달인이다, 이 말을 진짜 확실하게 체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과 미국 국채 금리는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이 많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심심하면 이렇게 올라줘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빠뜨리면서 우리를 열받게 해주셨던 이게 미국채 금리는 이제 점점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이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반등할 이런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쭉쭉 좀 올라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흐름에서 실물 경기가 지금 정점을 찍고 둔화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줄여나가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적정한 시점에 주식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우리 채널이 이제 경제방송이죠. 무슨 리딩방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이제 보유한 개별 종목과 요 매도 시점까지는 제가 뭐 잡아드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알아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요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드리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